네, 안녕하세요. 라라백스입니다. 오늘은 어, 댓글에 그 명리 책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랜만에 명리학 책을 좀 꺼내봤습니다. 예. 오늘 읽을 책은 강원 선생님의 운명을 읽다 명리 기초편인데요. 출판사는 돌베개, 그리고 지은이는 강헌입니다. 뭐 이것저것 좀 관심이 많아요. 호기심이 많아서 명리학도 궁금해서 한번 읽어보게 됐고, 그다음에 뭐 저는 종교가 따로 없는데 무교인데 성경에도 관심이 있고 뭐 여러 종교 책들도 관심이 있어서 좀 계속 읽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명리학은 저는 원래 사주팔자를 믿지 않거든요. 믿지 않는데 우연한 기회에 그 영어 평론가이기도 하신 강원 쌤의 어떤 그 팟캐스트를 듣다가 이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영화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되게 인문학적인 철학들이 엿보여서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좋았던 찰나에 이분이 또 명리학 공부를 해서 강의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떠서 보게 됐는데 그 계기로 빠져들었습니다. 네. 기존에 제가 알던 그 사주팔자 명리학과는 굉장히 개념이 좀 달랐고 시대가 변하면서 요즘 시대의 재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강원 선생님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저한테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리학 공부하고 나서 좋았던 점은 되게 세상이 다채롭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운명에 대해서 나의 운명에 대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사주팔자 보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 공부를 하고 나서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고 내 안에 다 있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 뒷부분, 이 책 내용의 대부분 이제 뭐 목화토금수 사주팔자에 대한 이제 용어 설명과 이걸 다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는 책을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강원 쌤이 명리학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는 말이 있는데 이게 괜찮은 것 같아서 여기를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읽어볼게요. 운명이란 늘 우연을 가장해서 온다. 기드 모파상. 명리학은 혹세 무민의 잡설인가. 이제는 강단에서 강호로 나온 동양학자 조용헌이 쓴 조용헌의 사주 명리 이야기의 초반부에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서 명리학이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유쾌하고 명쾌한 진단이 있다. 강호 동양학의 세 줄기는 사주와 풍수, 한의학이다. 사주와 풍수, 한의학. 이 세 과목은 과거 조선시대의 과거 시험에서 실용적인 분야로 분류되는 잡과 출신인데 각각 천, 지, 인, 삼재 사상의 골격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예전에 과거 시험에서 이제 잡과로 분류된 항목들인가 봐요. 네. 명리학이란 그 중에서도 천문을 인문으로 전환하는 것으로서 하늘의 이치를 인간의 운명의 이치로 해석한 분야에 해당한다. 천문이 시간이라면 풍수는 지리, 곧 공간의 문제를 다룬다. 우리가 명당이다, 지령이다 운운하는 것이 바로 풍수와 관련 있는 것인데 조선시대 민간 송사의 60% 이상이 풍수와 관련된 것임을 알고 나면 그 시대의 삶에서 지리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의학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인간의 몸과 정신 그 자체를 연구한 분야이다. 그리고 이 세 분야는 모두 음양오행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비롯된 세 자식들이다. 네, 이 한의학도 그렇고 명리학도 그렇고 음과 양의 조화라는 뿌리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하지만 현실에서의 지위는 동등하지 않다. 1970년대부터 한의학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대학의 학과가 개설되면서 학문으로는 인정받았지만 앞에 두 개의 사주와 풍수는 학문은 고사하고 아직 저작거리에 잡설이거나 미신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도 풍수는 좀 낫다. 풍수지리학자이자 전 서울대 지리학과의 최창조라는 스타 교수가 등장하여 풍수에 대한 많은 인식을 바꾸었다. 조영원은 이를 비교하며 한의학은 학문적인 시민권을 획득했고 풍수는 그래도 영주권을 땄지만 명리학은 여전히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고 재치 넘치게 표현했다. 인간과 인간과 우주의 관계에 대한 동아시아의 문명 5,000년의 성찰이 축적된 이 분야는 학계에서는 비록 불법 체류자의 신분이지만 서구적인 과학기술 혁명이 급속도로 발전한 오늘날에 이르러 한의학이나 풍수보다 대중적 영향력은 더욱 커지는 아이러니를 연출하고 있다. 오늘의 운세는 믿거나 말거나 간에 신문과 잡지의 오랜 목차였고 인터넷 모바일 시대에 이르러서도 그 위세는 날로 커지고 있다. 할머니들이나 다니는 곳으로 알던 온갖 역술점들에 젊은이들이 몰리고 그 종목도 타로, 수비학, 점성술 같은 서양의 기법들까지 속속 수입되어 나날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2000년대 초반쯤 우리나라 점술 시장의 규모가 이미 연간 4조 정도였고 지금은 6에서 7조 정도로 그 시장이 커졌다고 한다. 사회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이 시장의 그 규모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네, 왜 그러한가? 인간은 모두 자신의 운명에 대해 궁금해한다. 네, 궁금하죠. 네. 운명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그것으로부터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똑같다. 때문에 예로부터 동서양 모두 점술 혹은 역학의 체계를 어마어마하게 발전시켜왔다. 과학적 이성이 모든 것을 해명하는 현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의 삶의 불확정성 역시 함께 높아지기 때문이다. 네. 농촌 공동체에 기반을 둔 사회에서는 대부분 태어난 곳에서 사방 백리 밖을 나가보지 못하고 살다가 죽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좀 안타깝네요. 네. 사계절의 변화 외에는 어제와 같은 오늘과 같은 내일을 살았던 셈이다. 그 부모가 살았던 삶이 곧 다음 세대의 자식들이 사는 삶과 다르지 않았다. 예측 가능한 삶이었고 그렇지 않으면 위험한 것이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부터 삶의 판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물질적인 성패가 삶의 질을 극단으로 끌고 간다. 양극단을 오고 가는 불확정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사회적 불확정성이 높아질수록 개인의 불안 지수도 높아졌다. 완전 고용, 평생 고용의 신화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며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업들도 이제는 더 이상 안전하지가 않다. 불안을 느끼는 연령층도 점점 아래로 내려간다. 이제는 초등학생들까지도 수많은 억압의 틀 속에서 살고 있다. 한편 과학이 발달하면서 수많은 정보가 인간을 둘러싸고 있다. 이성에 기반을 둔 과학적 합리주의가 세상에 차고 넘친다. 그러나 과학적 이성에 기반을 둔 합리주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심리적인 위로나 위안을 필요로 한다. 참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과학적 이성에 기반을 둔 합리주의, 맞는 말, 네. 맞는 말, 안전한 말이 우리 삶을 지배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심리적인 위로나 위안을 필요로 한다. 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은 실수를 해나가니까 사실 합리적 가치 판단은 항상 우리를 공격을 하죠. 네, 그래서 살아가면서 더 많은 심리적 위로나 위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삶인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명리학은 빠져들 수밖에 없는 나의 운명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예, 예, 빠져들 수밖에 없는 학문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다시 물어보자. 왜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남에게 구할까? 왜 한 번만 가지 않고 자꾸만 찾아가는 걸까? 그것은 답 그 자체를 찾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타인과 공유하고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위안을 얻으려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점집에 다녀온 후 얻는 정신적 위안의 유효기간이 3주 정도라는 말이 있다.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위로받고 싶어서 점집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좀 듣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위안을 받아오는 대신에 이제 복비를 주는 거죠. 네. 이게 슬슬 이제 어떤 관점으로 이 책을 집필했는지에 대한 의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론은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다예요. 네. 물론 공부를 하다 보면 이 한 글자 한 글자 연도와 일이 이렇게 반복되고 순환될수록 거기에 대한 평균적인 어떤 의미와 해석들로 나의 삶을 예측, 추측, 그 다음에 기대 반영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반, 그 나의 사주적 기반과 기질을 기반으로 내 삶의 앞으로의 그 들어오는 순환적 운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과 전술을 세울 것이냐에 대한 학문이지 미래가 이렇다라고 지정하는 학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네, 명리학은 공부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지만 미래를 맞추는 학문이 아니다. 네, 오히려 자기 자신의 기질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학문이다. 라는 거예요. 네. 자기 자신을 이해할수록 앞으로 펼쳐질 모든 위기와 행운에 대해서 관리가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재해석한 책입니다. 굉장히 사주책이지만 인생을 담고 있는 인문학적인 철학이 강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는 꼭 사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 명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공통점으로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저 인간이 이거 공부하고 나서 저 인간이 왜 저러는지 알았다 이거예요. 네. 그전에는 남의 마음을 이해 못 하잖아요. 근데 명리학적 기질과 타인의 사주와 이제 사주팔자를 들여다보면 저 인간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이해가 안 됐던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는 생각의 어떤 기질이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돼서 다양성의 존재로 이제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기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다라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미웠던 남들이 밉다기보단 이해가 좀 되면서 좀 덜 미워진다는 말들을 엄청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명리학은 그런 지점으로만 봤을 때도 굉장히 유용하고 삶에 도움이 되는 학문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말이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이어갈게요. 아까 점집 얘기를 했었죠. 네. 점집에 다녀온 후 3주쯤 지나면 다시 불안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 또 점을 보러 가게 된다.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하나의 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혹은 듣고 싶어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여기저기 보러 다니게 된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원래 알고 싶어한 것이 무엇인지조차 잃어버리고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일종의 역술 중독 현상이다. 또다시 묻는다. 우리는 왜 이렇게 자신의 운명에 대한 답을 남에게서 찾으려 할까? 우리는 왜 이렇게 자신의 운명에 대한 답을 남에게서 찾으려 할까?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신 앞에 놓인 문제가 자신이 해결하기에는 너무 벅찼다는 인식 때문에 그 문제를 회피하려는 본능이 그 첫 번째 원인이다. 그런데 그 문제는 과중한 일상과 날로 복잡화되는 관계의 얽힘 속에서 마치 종양처럼 일파만파 퍼져나간다. 우리 사회는 외형적으로 압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나 정신적으로는 그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그에 따른 부작용이 사회 구성원 전체에 미쳤고 그 영향이 개인에게 내면적인 억압의 피로로 쌓이게 되었다. 안에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 결국 외부에 SOS를 요청하는 형국에 이르렀다. 그 문턱을 넘는 이들은 그만큼 절박한 이들이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 보러 가시는 분들은 사실 마음이 불안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명리학 공부하고 나서 느낀 점은 점 보러 가신 분들이 필요한 건 위안이나 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옆에 친구 한 명만 있으면 사실 그 점 보는 게 필요 없다. 그리고 그 돈으로 둘이 맛있는 거 사 먹는 게 좋은 것 같다. 네. 그러면서 그냥 그 푸념 듣고 그 얘기를 물론 친구가 미래에 대해서는 얘기 못하지만 그게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물론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앞으로 내 운이 어떻게 흘러 들어오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순환적 고리는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점도 굉장히 재밌는데 그거에 따라서 내 삶을 이렇게 전략을 펼치는 부분들도 또 좀 재밌어지는데 그거는 실제로 한번 읽어보시면 엄청 감이 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원 쌤은 실제로 초등학교 교과 항목에 명리학을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자기의 기질을 파악해야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자기의 진로 선택이라든지 이거를 좀 명확하게 더 빨리 알 수 있다. 그래서 다른 과목과 더불어서 명리학을 알아가는 건 내 삶의 지도를 펼쳐가는 것과 같은 학문이기 때문에 꼭 초등학교 때부터 온 국민이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하십니다. 근데 되게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가면 하지만 그런 방법을 통해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혹은 해결될 수 없으리라는 것도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 이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불안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아니다. 그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인, 자신의 생각에 대한 확인, 그리고 자신이 혼자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우선이다. 네. 네. 자기 확신이 없고 불안한 마음, 외로운 마음. 네. 이것 때문인 거죠. 네. 이게 읽을 게 많은데 아직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우리 안에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네, 우리 안에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동양과 서양의 인문학 책에서 항상 얘기하는 자기 안에 자기 재능, 자기 기질, 자기의 재능,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물적인 자기 재능에 대한 이야기, 네, 연결 지점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확인과 확신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새롭게 등장한다.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종류의 학문과 종교, 수련은 바로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인간의 몸부림이다. 그것을 통해 자신에 대한 믿음에 도달하거나 좌절한 많은 이들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다. 트라우마가 있다면 부모 또는 가족, 선생님이나 친구 등 가까운 관계에서 온 것일 수도 있고, 스스로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똑같은 상처를 남에게 주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 대부분 많은 문제는 관계에서 비롯되고, 이렇게 복잡한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는 시간과 함께 세포 증식을 하며 자신을 더욱 구렁텅이로 빠뜨리기 시작한다. 그래야 우리는 도저히 불가해한 운명이라는 저주의 형틀을 만들고 스스로 그 형틀 안으로 들어가 한탄하고 빌고 저주하고 포기한다. 인간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는 것인가? 주어진 운명은 피해갈 수 없는 것인가? 운명에 대한 질문은 결국 이것으로 귀결된다. 동서고금 똑같다. 왕의 사주를 타고난 자는 왕이 될 수밖에 없고, 거지 운명을 타고난 사람은 거지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 이른바 운명 결정론에 대한 의문이다. 네. 지났지만 이게 지금 관계에 대한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로 시작한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서양학적으로는 이게 심리학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심리학적 책 분야, 스터딩 공부 분야로 빠지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사람 관계적인 학문이다. 네. 네.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명리학 책도 좀 도움이 되시고, 오은영 박사의 화해라는 책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관계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땅에 붙어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쓰신 책인데 되게 인상이 깊었고, 또 하나는 정혜신 박사님의 당신이 옳다라는 당신이 옳다라는 책인데, 그 책에 뭐가 옳으냐, 그러니까 당신의 감정은 언제나 옳다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도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네. 나중에 관계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거나 좀 고민이 있으시거나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정혜신 박사님은 이제 당신이 옳다라고 정혜신 TV라고 유튜브도 하고 계세요. 그것도 잘라 보시면 출퇴근 시간에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 또한 엄청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동양의 명리학과 서양의 점성학은 최근까지 인간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류였다. 어차피 운명은 결정되어 있으니 그 순리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명리학의 중요한 고수에서도 상격이다, 합격이다라는 식의 귀격과 청격을 은연중에 나누고 실제 삶을 거기에 끼워 맞춰 설명하는 대목들이 많이 보인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그럴 수밖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식의 숙명적인 인생관 혹은 세계관은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정해지는 봉건 시대에는 잘 어울린다. 농민 신분으로 태어났으면 농민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그들이 농사 짓기 싫어요. 나도 왕이 될래요. 라고 하면 그렇게 나서면 어떻게 되겠는가? 신분제 질서가 무너지고 신분이 무너지면 세상이 멸망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때 그 시대의 정서였다.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다. 근데 정말 달라지긴 했을까? 네. 달라지긴 했을까요? 네. 분수를 알고 분수껏 살아라. 자주 들어본 말이다. 그러나 매우 폭력적인 말이기도 하다. 이 말은 봉건적 질서가 무너진 지 오래인 현대사회와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말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왜냐하면 공화제 시대에 이르러서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경제적, 사회적인 세습 요소가 곳곳에 암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타고난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라는 일종의 자학적인 패배주의가 만연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운명 결정론을 더욱더 강력하게 방어하는 심리적인 이유가 되고 말았다. 타고난 운명대로 그냥 살아라 라는 말이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적으로 강조되곤 한다. 그런데 운명은 정말 결정되어 있는 것인가? 정말로 결정되어 있다면 어떤 학문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서구의 점성학회에서도 이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다고 한다. 이들에게는 이것이야말로 무척이나 중요하다. 왜냐고? 그것은 곧 영업의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거래의 향방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면 점성학은 강력한 힘을 가질 수가 있다. 너는 모르지만 나는 아는. 앞으로 네 운명을 알려주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만일 운명이 결정된 게 아니라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내 의지로 운명을 바꿀 수 있는데 내가 너한테 굳이 왜 물어봐야 하지? 이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몇천 년 전에 걸친 학문 자체가 그 존립의 근거를 상실하고 말 것이다. 논쟁의 과정이 어찌 되었든 동서양의 많은 운명 관련 학문들은 이제 점차 운명 결정론에서 벗어나는 추세다. 그렇다면 이제 이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운명은 결정되어 있지 않다. 운명은 결정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조언할 뿐이다. 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네. 실제로 공부해보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네, 정해져 있지 않고 12년을 주기로 순환이 되고 특히 제일 많이 궁금해하신 나의 재운, 건강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해서 돌아오고 순환되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반복돼서 돌아오는 시기에 대한 전략을 세우면 내가 이 사업이라든지 내가 할 일에 대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할 것이냐, 쉬어갈 것이냐, 이런 어떤 상황적 전략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해석하면 내 운명이라기보단 내 삶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재미있는 전략 포인트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꼭 이제 명리학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강원쌤의 명리학 그 기초편과 심화편 2권만 읽어도 개념이 잡힐 거예요. 네. 네, 이어가면 그렇다. 이제 인간의 운명에 관해 이렇다 저렇다 가르쳐주기보다는 운명은 운명의 주체인 자기 자신이 결정짓는 것이니 이제 우리는 그저 조언해줄 뿐이다. 행복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알려주는 일종의 카운슬링 역할이 우리가 할 일이다 라고 한다. 네. 그렇다면 명리학은 인간이 스스로의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을 구축하는 방법을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가?
여기 나오네요. 명리학은 지난 1000년간 동아시아에서 발전해온 현세의 철학이다. 이것은 전생의 업이나 내세의 구원과는 다른 아무런 상관이 없는 중국 특유의 현실주의적 세계관에서 비롯되었다. 좀 더 좁혀서 말하면 명리학은 죽음도 관심의 대상이 아니며 태어나서 살아있는 동안만 유효한, 그것도 개체적 단위의 인간에 대한 판단의 체계이다. 죽음을 예언한다거나 다수가 동시에 겪게 되는 재앙 같은 것도 명리학은 설명하지 못한다. 네. 그것까지 설명한다면 그것은 명리학 영역이 아니라 접신의 영역이다. 네. 수천 년간 동양 인문학은 우주 원리론이 뿌리가 된 음양과 오행 사상에 기반을 하고 있지만 명리학은 철저하게 인간의 구체적인 성격의 파악과 행동 결정에 개입을 한다. 예, 이 지점이 엄청 재밌습니다. 네, 성격 파악과 행동 결정에 개입을 해요. 그 사주팔자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내 기질적 사고 판단에 대한 대략적인 지도가 살짝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부해 보면 일단 자기 사주부터 먼저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럼 되게 굉장히 재밌어요. 네. 내가 이래서 이렇구나라는 말들을 엄청 하게 돼요. 책을 읽다가. 그리고 의외로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게 대부분 뭐 되게 뭔가 외울 게 많고 뭔가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냥 천천히 몇 번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와요. 그 한문의 의미와 한문 한자가. 그래서 굉장히 의외로 접근 문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네. 그러니까 꼭 읽어보시면 좋은 책이다. 네. 명리학이 음양오행에서 빌려온 가장 중요한 관점은 변화이다. 고정되고 결정된 것이 아니라 끝없이 운동하고 바뀌는 힘이다. 그것은 바로 우주의 원리이면서 인간과 인간의 삶의 본질이다. 움직이지 않으면 인간의 삶은 끝난 것이고 명리학도 그 순간 끝난다. 네, 움직이지 않으면 인간의 삶은 끝난 것이고 명리학도 그 순간 끝난다. 네, 움직이지 않으면 인간의 삶은 끝난 것이고 명리학도 그 순간 끝난다. 네, 움직이란 얘기죠. 행동하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정해져 있지 않다란 얘기예요. 네. 행동으로 점철돼야 된다. 네. 결국에 행동하면 가이드 정도, 카운슬링 정도는 덧대줄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죠. 네. 그러므로 한 인간의 운명이 단순히 태어난 연월일시에 의해 고정되고 결정된다는 이해야말로 명리학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오독이다. 네, 오해라는 말이죠. 네. 명리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운명이 고정되거나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 다시 인간의 운명이 고정되거나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천변만화하는 우주적 속성의 한 부분으로 인간의 근원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변치 않고 말해주는 학문이다. 결정되어 있지 않다. 네. 20세기 한국 명리학 태도 중 한 사람인 독의 박재환은 인간의 길흉화복은 환혼 동각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환은 사람으로 태어났는가의 여부를 말하고 혼은 조상의 환경이며 동은 태어난 나라와 시대이고 각은 바로 그 사람의 자유의지의 깨달음이다. 네. 어디서 태어났냐, 그리고 조상의 환경, 그리고 태어난 나라와 시대, 그리고 그 사람 자유의지의 깨달음. 네. 그 또한 운명을 단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폭력으로 보았다. 네. 네, 위험한 폭력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명리학이 결정론에 오랫동안 포획된 것은 그것이 속세의 한 복판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더욱 확실한 이야기에 귀가 솔깃하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분성도 한몫했다. 네.
확실하게 뭘 듣고 싶은 인간의 마음에 이 학문을 이어가게 했다는 거죠. 네. 인간과 인간의 삶,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은 크게 모아 우주적 요소다. 그럼 우주에 좋고 나쁜 것이 존재한다는 말이 성립할까? 그럴 리가, 그런 것이 있을 리가 없다. 다만 성질이 다른 것이 존재할 뿐이다. 그저 서로 다른 가치, 다양한 가치를 지닌 요소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네. 네, 이 부분입니다. 네. 이게 결국에는 명리학도 인문학적인 철학으로 이어집니다. 네. 다양성, 네. 다른 가치, 다양한 가치에 지닌 요소들이 존재하는 것, 그것이 우주. 네. 그래서 이걸 공부하다 보면 결국엔 우주란 단어가 꽤 많이 나오는데요. 끌어당김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네. 끌어당김도 우주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명리학조차도 다른 가치, 다양한 가치, 우주, 끌어당김, 그 다음에 양자역학, 그 다음에 기라는 거잖아요. 기운. 이것과 굉장히 밀접한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것을 책을 읽다 보면 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네. 이어가면 그 가운데 나라는 존재와 나라는 존재의 삶이 어떤 성격을 가졌고 그 성격에 따라 잘 맞는 것과 안 맞는 것이 있을 뿐이다. 네. 예전에 이효리가 그런 얘기 했었죠. 저 사람 나쁘고 좋은 건 없고 나랑 맞냐 안 맞냐, 나랑 맞는 인간이냐 안 맞는 인간이냐인 것 같다. 네. 네, 그 얘기와 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말해 명리학은 기본적으로 인간과 그 삶을 이루는 많은 요소를 어떻게 조화롭게 구성할 것인가, 그 조화롭게 구성된 요소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만 인간이 가진 가치를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가치가 절대적으로 우월하니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것을 무시하거나 종속시켜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 결국 운명이 정해져 있느냐는 질문도, 좋은 사주인지 나쁜 사주인지에 대한 질문도 그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다. 그럼 명리학은 무엇인가? 운명이란 말에 이미 많은 것이 들어있다. 이 말 자체가 이미 운명은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운은 운용한다, 운전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명은 주어진 요소들을 가리킨다. 네. 명과 운을 합친 말이 바로 운명이고, 이것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명리학이다. 그러니까 운명은 운은 운영한다, 명은 주어진 요소. 그러니까 내가 가진 주어진 요소를 운전하는 것이 운명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운전자는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각자 자기만의 소명을 갖고 태어난다. 네, 여기 또 나오네요. 각자 자기만의 소명을 갖고 태어납니다. 네, 이것이 명이다. 이 자기만의 소명적 재능, 이게 이제 그 책추남 북튜버가 얘기하는 자기의 셀프, 네, 셀프라고 지칭을 하던데요. 네, 에고와 셀프가 지칭이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적 재능들이 모두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그거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 그래서 좀 더 확장하면 사이토 이토리는 노력하지 말라라고까지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자기가 가진 재능을 발견하면 그걸 운용하면 된다. 누구나 다 다른 재능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지지 않은 재능에 대해서 애쓰고 힘쓰는 게 오히려 더 그게 힘든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 재능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자기가. 예.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경험을 하면서 자기 재능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이
노력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이거 그 책을 사이토 히토리 책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그 안에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가면 우리는 태어날 때 각자 자기만의 소명을 갖고 태어난다. 이것은 명이다. 그 명을 키우고 발현시켜 자신의 삶 속에서 실현하는 것은 오로지 그 주체의 몫이다.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고 해서 그 두 사람이 삶이 같을 것 같은가? 아니다. 왜 그럴까? 그 명을 잘 운영한 사람과 그 명을 잘 운영하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이 둘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존재한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 주어진 명의 가치는 동일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네. 모두가 다 소중하고 존엄하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어진 명을 바탕으로 그것을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이런 점에서 명리학은 아주 유용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네. 한 2장 정도 남았는데 좀 더 읽어볼게요. 좀 길어졌는데. 네. 한 사람의 생명과 삶에는 하나의 우주가 걸려 있다. 그러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단언하여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것은 결국 무슨 말일까? 자신의 삶, 자신의 운명의 주체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의미다. 네, 자기 자신이다. 나아가 자신의 운명을 책임질 사람도 바로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뜻이다.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고 가까이는 부모 탓, 멀게는 신 탓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유아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책임 아래에 있고 그 운명을 결정짓는 삶의 판단과 선택 또한 자신의 몫이어야 한다. 그런 소중한 자신의 하나뿐인 운명을 몇 푼의 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결혼을 앞두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아주 익숙한 풍경과 마주하게 된다. 살면서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누군가를 찾아가서 자신에게 닥칠 앞으로의 일에 대해 묻는 광경이다. 이게 과연 현명한 일일까? 나의 문제를 나보다 더 나를 모르는 누군가에게 묻고 그가 해주는 몇 마디의 말을 금과 옥조처럼 마음에 담아오는 일이 과연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의미가 있는 행위일까? 이런 일은 현명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하기도 하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강원쌤은 이제 사주도 봐주신다고 해요. 지금 이제 공직에 계셔서 안 하시고 계신다고 하는데 팟캐스트에 이제 강원의 좌파명리학 철공소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 이제 명리학에 관심 있거나 자기 일반인들의 사연을 받아서 강원 선생님과 박정혁 선생님인가 다른 비교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생각이 다르신 명리학자들이 나와서 한 사람의 인생을 들어보고 자기 의견을 펼치는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도 보면은 태어난 시, 사주팔자, 연월일시만 받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몇 살 때부터 나는 어떻게 살았고 20대, 30대, 40대 어떤 일을 겪었고 나는 어떤 성향이고 나는 뭐 때문에 고생했고 이라는 어떤 사연을 몇 장에 되는 사연을 받은 다음에 그 사람의 삶과 기질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나서 그리고 거기에 연월일시를 적용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 얘기인 즉슨 연월일시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선택들을 했고 아까 얘기했던 자율적인 그 자유의지에 대한 선택들에 대한 선택들을 어떻게 해왔는지 판단하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이 굉장히 인상이 깊어요. 그러면 통계적인 학문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개체, 하나의 사람, 하나의 동물로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한 측면을 먼저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좀 해줍니다. 네. 왜냐면 그 앞에 오는 이제 순환적 그 한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명리학을 공부하면 좋은 거는 사주팔자를 아무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돈 주고 보는 것보다 친구끼리 공부하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구끼리는 서로 삶을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선택들을 하고 어떤 성격인지를 좀 명확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친구에 대해서 사주팔자를 같이 봐주고 얘기를 나누고 상담하고 잡담하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유용합니다. 심리적 안정감도 줄 수가 있고 가끔은 노가리도 풀 수도 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서적 안정과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오히려 점 잘 보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현명하게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친구들끼리 이 공부를 같이 스터딩을 한 다음에 좀 긴 시간 동안 서로의 얘기를 나누는 것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정도 나눌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방의 명리학 사주팔자에 대한 걸 알게 되면 잘 싸우지 않게 돼요. 친구끼리. 네. 조금 이해를 더 하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예전에 10번 싸웠으면 한 7번 싸우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삶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가면 나도 나를 몰라서 매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하고 후회를 거듭하는데 고작 몇만 원을 받고 길어야 몇십 분 동안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 그 사람이 내린 판단과 결론이 그대로 들어맞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현세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나를 알고 너를 만나며 나아가 우리를 깨닫는 과정을 명리학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설명해 준다. 명리학의 개념의 틀 자체가 음양과 오행, 계절과 시간이라는 자연의 섭리 속에서 인간의 본성을 추출하고 우주의 섭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 요소들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이런 명리학을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난 그렇다고 답하겠다. 무슨 엄청난 도력을 지녔거나 엄청난 수련을 통과해야만 터득할 수 있는 무협지의 비기가 아니다. 네, 저도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명리학은 인간의 삶에 대한 의문을 풀어내려는 다양한 인문학적 체계 중 하나다. 맞습니다. 네. 인문학 책입니다. 진짜로. 네. 이게 삶의 순환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흐름 결국에는 또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에 좀 점철되기 때문에 굉장한 인문학 책입니다. 네. 명리학을 잡설로 비하하여 무시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것이 마치 선택받은 누군가만 풀 수 있는 차원 높은 도술이라거나 나아가 매우 은밀한 비밀을 품고 있는 밀교적 관점으로 보는 것 역시 매우 어리석다. 이미 조선시대의 많은 성리학자도 명리학에 관심을 가졌고 동학의 많은 접주들도 명리학을 자기 삶의 중요한 지침으로 정하고 일상적으로 공부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초, 중, 등 기초 교육 체계가 서양의 기준으로 바뀌지만 않았더라면 우리는 좀 더 명리학을 가깝게 접하고 살았을지도 모른다. 학교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것들이 서양의 교육 체계에서 비롯된 탓에 우리는 마치 동양학을 신비주의의 세계에 있는 것처럼 여길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동양의 학문, 특히 명리학을
특정한 사람들만 독점하는 학문으로 오인하게 된 것이다. 네. 나는 기본적으로 적어도 초등학교에서부터 명리학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 나오네요. 네. 명리학이야말로 그 어떤 서양의 학문 체계보다도 인간과 우주의 관계, 인간 그 자체의 본질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해안을 던져주는 합리적인 학문으로 보기 때문이다. 내 말을 듣고 명리학이 학문이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만약 여기에 학문적인 합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수십 개의 트렌드의 탄생과 소멸이 횡행하는 급변하는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명리학이 살아남지는 못했을 것이다. 학문적인 합리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명리학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 골방의 명리학을 광장의 명리학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네. 이른바 도사님들만 봐주던 명리학을 스스로 볼 수 있는 명리학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나의 슬로건은 만인의 명리학자화다. 네. 모두가 명리학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럼 이제 단 하나의 질문만 남았다. 명리학은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내 대답 역시 그렇다이다.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이 들리는 듯하다. 명리학으로 무슨 어마어마한 명리를 얻겠다는 허황된 욕심만 품지 않는다면 명리학은 절대 어렵지 않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네, 해볼만 합니다. 알파벳 숫자보다 적은 한자 몇 개만 알고 외워야, 그리고 외워야 할 몇 가지만 머릿속에 넣어두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명리학 공부를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이미 많이 나와 있다. 네. 이 어플이 있습니다. 네, 어플 깔면은 이 연어를 실으면 바로 이렇게 해석되는 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렇게 용기를 내서 명리학 공부를 시작하는 순간 이제 당신의 운명은 당신의 손에 달린 것이다. 네, 벙커 1과 철공소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사이트예요. 벙커는 그 김어준이 지인들 이렇게 강사들을 모아서 강의했던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분리해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철공소라는 사이트를 만드셨고, 거기서 이제 지금도 보면은 몇 강 정도 이렇게 진행한 것들이 있고, 뭐 유료 강의도 있고 하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공소에서 진행했던 나의 명리학 강의는 기초 과학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3단계의 세미나 과정으로 이루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기초반 강의에 해당되는 부분을 엮은 것이 바로 이 기초책이다. 네. 네, 이런 내용입니다. 뒷부분은 이 책을 쓰게 돼서 이제 감사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스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 겨울에 쓰셨습니다. 그래서 명리학이 무슨 뜬구름 잡는데 미래를 맞추는 학문이다 라고 사주팔자가 그렇다라고 생각을 저도 처음에 많이 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나를 알아가는 학문이에요. 나를 알아가는 학문. 그래서 심리학과 굉장히 공통점이 많고 나아가서는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고적인 생각과 자기의 소명, 셀프적인 생각들을 분리해낼 수 있는 어떤 인문학적 철학을 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 욕심, 에고의 욕심에 향해 달려간 나의 삶의 궤도, 내 직업의 선택들에 대해서 과연 내 재능을 살린 선택들인가? 아니, 그것이 아니라면 내 욕심에 기반한 또는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또는 학교에서 비교 경쟁에 의해서 만들어진 데 열등적 결핍에 의한 직업 선택이 아니었는가를 고민할 수 있는 지점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천천히 깊게 들어가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방향성 그리고 자기 즐거움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접해갈 수 있는 또 학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느끼는 게 이게 진짜 이 우주적 끌어당김의 법칙, 양자역학과 명리학은 관련이 엄청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학과도 관련이 있는데 한의학도 음양오행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또 이제 인문학자로서 이제 고미숙 선생님이 쓰신 이제 몸이 아프셔가지고 공부를 이제 시작했던 그 동의보감, 네, 동의보감도 보면 저는 또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네, 동의보감 고미숙 선생님의 책을 이제 읽고 있는데 그 책도 보면 이 명리랑 상당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들이 굉장히 신기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로 연결되는 지점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한번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길어져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좀 빨리 읽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듣기가 좀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 속도 때문에 들음이 좀 불편할 수 있겠다 생각도 드는데 조금 마음이 급해서 빨리 갔네요. 네. 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얘기가 길어진 것 같아서 네, 그런 마음도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네, 감사합니다.